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역시 수험생의 가장 큰 관심은 도대체 내가 몇 점 얻었을까 하는 점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9급 국가직 식용작물 기출했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저 강사 입장에서 차이가 있긴 한데 정말로 내가 어려워서 못 풀겠다 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지 않겠느냐. 제가 분석은 상이라고 해놨지만 역시 다른 지문을 보면은 풀 수 있는 내용이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전체적인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례해충, 날아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날아서 온다. 그래서 좀 암기해 두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그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서 암기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쌀바구니. 이것은 우리가 언제 공부했냐면은 저곡해충. 즉 곡식을 저장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해충이다 라는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벼멸구, 흰등멸구, 홍명나방, 또 여기 매각나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례해충이다. 근데 사실은 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이런 해충들을 방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일단 못 날아오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날아와서 피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반도의 기후변화 이것이 발생해 가지고 피해가 가중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의 비례해충들이 이제 날아와 가지고 가해를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예방이 가능한데 방지도 가능하고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세대가 경과되면은 더 이상의 이제 세대를 이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후가 이게 고온 다습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고온이다 보니까 한 세대를 더 경과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뭐냐? 지금까지 병해충 방제법에서 조금 더 예찰이 가능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제 결국은 얘들이 세대를 끊길 때쯤 되면 수확기거든요. 오히려 수확기 도달했을 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어쨌든 비례해충의 특징 참고를 하시고 대표적인 해충은 좀 암기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 항산화 성분인데요. 우리가 제아메이라고 하는 게 옥수수의 학명이었죠. 그래서 제가 학명 설명할 때도 제아메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글루텔린이나 프롤라민은 이 단백질 성분이에요. 쌀의 단백질 성분이다. 우리가 흔히 밀가루의 단백질 성분에 글루텔린이 있지 않습니까? 쌀에도 그런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중심이 그와 같이 단백질 성분이 되는 것이고요. 솔라닌은 가지과 우리 가지나 토마토 대표적인 감자잖아요. 이런 가지과 작물의 일종의 알칼로이드 성분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고 역시 솔라닌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기본 이런 시간에도 많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항산화
메이신이죠. 제아메이하고. 이 메이를 제가 설명할 때에 메이신, 메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옥수수의 학명도 좀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 옥수수염의 성분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맞춰내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남들이 다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내야만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2번 정답은 1번 항산화 성분은 바로 메이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번 감자의 화기 구조와 열매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 시험이 그래도 여러분에게 점수를 깎아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주려고 했던 거 알 수 있냐면 물론 이제 줄기 끝에 꽃송이가 달리고 그렇죠. 하얀 꽃이 피죠. 꽃자루가 네 개로. 이것은 조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5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 그죠?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열매에는 1개의 종자가 들어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감자는 이 종실이 하나인데 거기에 종자의 개수는 상당 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설명에 50립에서 200립, 어떤 교재에서는 100립에서 200립 그런 교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50에서 200개 사이 정도를 수치로 제공한다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한 개 종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량의 다수의 종자가 들어있다. 열매는 장과죠. 장과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지름은 3cm 정도의 였다는 거 우리가 감자 공부할 때에 충분히 함께 공부를 했던 대목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꽃자루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리고 암술의 하나와 5개 수술은 암기사항이긴 한데 역시 핵심 포인트는 뭐다? 한 개의 종자가 들어있다는 점. 여기가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답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화기 구조인데, 자, 내형, 안에 있는 껍질, 그 다음에 외형, 바깥 껍질, 그죠? 그래서 이 외형의 내부의 화기를 보호하는 형태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꽃은 완전하죠. 그리고 암술 1개와 수술 6개로 이루어져 있는, 즉 1대6이다. 감자는 1대5였죠. 벼의 꽃은 1대6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대6인 거고요. 그 다음에 꽃밥은 6개의 방이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방의 개수가 좀 다르네요. 4개의 방입니다. 방은 4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화분, 꽃가루가 들어있는 건 맞죠? 들어있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약에 들어있는 방의 개수, 여기 이 수치가 체크가 제대로 잘못된 것이죠. 인피, 제가 이론 공부할 때에 인피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인피는 한 쌍, 2장으로 되어 있는데 꽃덮개 또는 꽃잎에 변형돼서 인피가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2장으로 되어 있죠.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역시 화기 구조, 어떤 작물이든 화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개체들을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밥하고 화살로 되어 있는데 꽃밥은 4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 속에 이제 많은 꽃가루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답은 3번. 옳지 않는 거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의 특징. 제가 고품질 쌀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수분은 대략 15%인데 여기에서는 약간 변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장할 때와 저장 시와 그 다음에 이용 시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시는 조금 수분을 15% 정도로 저장해야 맞긴 해요. 그런데 실제 이 저장했던 쌀은
우리가 이용하는 쌀보다는 조금 더 건조한 상태에서 저장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특히 이것도 강조를 많이 했던 건데 단백질 함량은 많은 것이 고품질 쌀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성분에 비해서 쌀은 단백질이 적어야 단백질 함량이 낮아야 고품질 쌀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0% 이상이면은 이것은 단백질 함량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까지 외운다면은 7% 정도가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백질로 이 등급을 정할 때도 이 함량이 7% 또는 그 이하 이쪽으로 많이 정해주고 있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있는데 아밀로스 함량이 20%가 넘게 되면은 그것은 좀 쌀이 퍼석퍼석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찹쌀은 아밀로펙틴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 맵쌀도 아밀로펙틴 성분이 좀 많고 아밀로스 함량이 좀 적어야 고품질의 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지방산가 수산화 칼륨으로 검증을 하는데요. 이게 미리그램 100g당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느냐. 지방산가가 높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뭐가 일어난다? 높으면 산패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 이 정도의 기준선을 지킨다면은 고품질의 쌀로서 충분히 조건이 합당하다. 이런 점에서 단백질 함량이 포인트다. 사실은 단백질 함량이 포인트인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밀인데요. 밀은 약간 이번에 제가 분석할 때 약간 까다롭지 않았겠느냐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건데 보통 밀은 A, B, D 3종이죠. 그래서 원래 A, B, D 이렇게 이제 개념 조성을 하잖아요. 에머 또는 엠머라고 하는데 이 엠머밀은 이질 4배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밀의 A 게놈은 1, 2개예요. 그래서 유래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거죠. D 게놈의 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밀의 D 게놈 조상은 아이기롭스 타우시 또는 일반 다른 책에서는 스케로사라고 해서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우시가 더 맞는 말이냐 아니면 스케로사가 맞는 말이냐 하는 것은 뭐 이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뭐냐면 미래의 D 게놈 조상은 존재한다.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아이키롭스 타우시나 아이키롭스 스케로사 이것이 D 게놈의 제공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육종밀은 바로 이 아이기롭스 타우시나 스케로사가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혼란스러운 게 분명히 A, B, B, D인데 이 이 D에 대한 게놈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는 존재하고 있다. 이것만 알아서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7번입니다. 7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를 틀리면은 재배학에 대한 공부를 안 했다. 물론 이제 식용 작물도 재배학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함께 봐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이 좌지 현상은 결국은 이게 추파 맹류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 추파 맹류의 저온이라고 하는 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하거나 충파하게 되면 결국보다 식물체가 어떻습니까? 개화까지를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뭐다? 얘들이 이론상으로는 영양 번식과 영양 생장이죠.
이게 생식생장이 있는데 이 추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영양생장에서 생식성장으로의 전환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화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저앉는 현상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른다? 좌지현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보리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미리 나오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다? 저온 과정을 거쳐야 하는 추나와 관계에 있었던 문제였던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은 아주 쉬운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표의 생육상이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 설명은 방금 했던 7번도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으로의 전환의 문제와 유사한 건데 어쨌든 표의 영양생장에서 전환은 뭐냐면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출혈 속도가 느려지죠. 그런데 느려진다면은 비과학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1엽에 출혈할 때에 보통 4, 5일이었던 것이 4, 5일 떴던 것이 어디다? 7, 8일로 지연된다. 늦어진단 말이에요. 지연된다. 그 다음에 특히 이 염령지수는 77, 78. 그럼 77 되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염령지수가 거의 이것은 뭐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제냐? 바로 유수분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수분학이 때죠. 우리가 지엽은 이제 거의 상부에 있는 잎인데 지엽이 추출될 때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핵심은 유수분학이 때다라고 하는 것이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고 염령지수를 얘기한다면은 76, 78 사이 이걸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상은 출혈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바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의 전환으로 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9번. 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엽은, 그죠? 두 장이죠. 쌍떡잎입니다. 뿌리옥의 표피세포의 안쪽에 후막, 두꺼운 막으로 쌓여있는 그런 세포층이 있는 것이고요. 유한신육형,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두고 성장하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콩제품들은 유한신육형이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마디에서 동시에 꽃이 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무한신육형은 계속해서 꽃이 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큰다. 이 말일 텐데, 자, 그러면 중심 줄기 위쪽 마디에서 아래 내려온다. 일반적으로 꽃이 필 때 또 그렇지만 무한신육형은 계속해서 커 나가는 거니까 아래쪽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위쪽 마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 마디에서 꽃이 피어서 위쪽으로 가는 그런 개화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저의 분석은 뭐냐면 그렇다. 물론 이것이 순간 착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개념적인 걸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무한신육형이니까 계속 커가잖아요. 계속 커가려면 한꺼번에 개화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물론 개화가. 그런데 무한신육형이니까 계속해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론적으로도 꽃도 아래쪽에서 위로 가면서 개화가 진행돼야 맞지 않겠나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10번 콩의 수량 요소. 계산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어떻게 계산할까 하는 건데요. 등수 비율, 뭐 개체당 꼬투리 수, 꼬리당 평균 잎수, 단위 면적당 개체수. 그러면 콩은 등수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등수 비율이 들어있는 것은 표예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개체수, 그 다음에 꼬투리 수, 이삭수, 그 다음에 잎수 몇 개의 알이 있느냐.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개가 영화수와 관련이 있게요. 예, 뭐 전부 연관성이 있죠. 문제는 뭐냐? 등수 비율은 표에 대한 수량 요소고 콩이라면은 등수 비율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개체수, 개체당 꼬투리 수, 평균 잎수의 백립중 몇 개를 해서 하는 거고, 벼 같은 경우는 알이 작기 때문에 천립중으로 무게중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론상으로는 일립중이죠. 그런데 어떤 작물이든 일립중을 달아서 무게 재서한다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게 나을까 아니면 천립중을 세 가지고 모아 가지고 무게를 다는 게 더 나을까? 뭐 일립중이 더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그러나 그것은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개를 모아 가지고 그 무게를 재서 우리가 무게를 정하는 수량 요소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수 비율은 벼에 대한 이야기지 콩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네요. 염색체 수가 현재 재배 중인 종과 동일하고 자성 화서가 2열이고 멕시코 지역에 분포하는 영양색이다. 이 내용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현재 재배 중인 종으로 봤을 때 이 가마 크리스털은 이전에 학설이었어요. 이전에는 가마 그레스설이 원래의 이 옥수수의 기원설인데 지금은 이 학설은 폐기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교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용 가치는 있다는 게 현재의 설이에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 가마 그레스를 인정해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테오신트설입니다. 그래서 테오신트가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거의 90% 이상, 98%, 99% 적으로 DNA가 98% 이상 일치해요. 현재 옥수수하고. 그리고 당연히 교잡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현재 옥수수와 가장 유사한 것은 가마 그레스설이 아니라 테오신트설입니다. 현재는 이게 유전적으로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정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옥수수의 기원은 테오신트설이다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마 그레스설은 이전의 이론이었던 거고, 그래서 뭐 버릴 것은 아니지만 이 유전자를 그러나 기원설 놓고 봤을 때는 테오신트설이 기원설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오신트설이 옥수수 기원설은 이미 과학적인 검증은 끝났고요.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에게 어려웠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호밀. 자, 밀과 호밀인데 우리 잘 알잖아요. 밀과 호밀은 근연종으로 교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티케이라고 하는 거 A, B, D, D에 호밀의 R을 교잡해서 나오는 게 A, B, R 트리티케일이죠. 그래서 트리티가 트리티쿰에 대한 밀에 대한 거하고요. 케일에 대한 호밀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트리티 밀은 그쵸? 품종이 우수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호밀은 병충해 저항성, 병해충 저항성이나 환경 저항성이 크죠. 크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교잡한 게 트리티케일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과 근연종으로 교잡이 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밀은 화분과고요. 재배할 때 밀보다 추위에 강하다. 환경 적응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건조한 사질의 척박지에서는 그렇죠? 호밀이 더 적응성이 높다. 실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내건성과 내동성은 호밀이 가장 높아요. 밀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2번 문제 사질의 토양 척박지 이러면은 이 토양 적응성이 훨씬 더 호밀이 강하기 때문에 호밀을 그렇죠? 높게 쳐줘야 됩니다. 따라서 적응성이 높다 해야 되겠죠. 호밀이 더 높은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해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불안전미. 불안전미인데, 동할미는 조기 수확이 아니라 늦게 수확했을 때 또는 고온 건조 시에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특히 쌀알이 깨진 건데 조기 재배보다는 늦게 수확하는 거. 그 다음에 건조 시 고온으로 건조했을 때 많이 발생하는 게 동할미예요. 신백미, 중심부가 백색인 불투명한 쌀이 맞는 얘기고요. 복백미는 이 복이 배복자니까 중앙 부위, 다시 말해서 배유부 표면이 아니라 중앙 부위가 백색인 불투명한 쌀이고요. 그 다음에 유백미는 복부가 아니라 표면이,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복백미는 쌀 아래 복부가 백색으로 불투명한 거고, 유백미는 표면이 우윳빛으로 백색인 불투명한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과 4번 지문은 단어를 바꾸면 돼요. 유백미가 표면이 우윳빛처럼, 복백미는 쌀의 가운데 복부가 백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정답은 2번 신백미가 정답이 되겠네요. 14번 보겠습니다. 표의 생식생장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유수분화기는 유수가 분화되기 시작하며 이삭줄기가 분화되는, 그러니까 유수니까 유수 어린 이삭이잖아요. 어린 이삭에 대한 얘기니까 이 내용은 맞는 거고요. 이 내용도 맞는 얘기잖아요. 자, 유숙기는 우리가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호숙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하는 건데요. 이 유숙기는 마치 뜨물처럼 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숙기는 출수 후 5일에서 10일, 10일이고요. 그럼 전체가 유백색의 액체, 흰색의 액체, 뜨물처럼 되어 있으니까 액체로 되어 있는 시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 후 30일이 지나면 이미 이것은 그죠? 쌀알의 형태를 거의 갖춘 호숙기에서 황숙기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뭐 좀 심하게 말할 때는 호숙기에서 진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유숙기로 보는 건 전혀 맞지가 않는 상태죠. 그래서 투명하게 되지 않고 뜬물 형태가 바로 유숙기다. 수인기는 출수 10에서 12일 전부터 출수 시점까지고요. 출수기는 이삭이 지엽의 엽초, 즉 입주소에 나오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번. 그러니까 이론 시간에 이 직파 재배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건답 직파와 담수 직파, 그러니까 직파 재배하는데 건답은 조금 마른 상태에서 주는 거고 담수 직파는 물을 담아 두어서 파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잡초 발생은 건답 직파가 더 많아요. 잡초 발생이. 그러니까 적다는 건 틀린 거죠. 담수 직파 재배는 파종 후 30일부터 2, 3회 정도의 중간 낙수를 해서 도복을 경감하게 한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중간 낙수는 이 무효 분열기 억제하는 것이 일단 가장 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토양에 있는 유해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토양 속으로 산소를 공급하거나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건답 직파 재배는 이항 재배보다 질소량을 증비해야 됩니다. 담수 직파 재배는 사양질 토양이, 건답 직파 재배는 식양질 토양이 더 알맞다 그랬는데, 담수 직파 재배는 미사 형태를 띠는 식양질이나 식양질 토양이 더 낫고요. 건답 직파할 때는 사양질이 더 낫습니다. 그것은 점토가 되는, 즉 땅이 굳는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것은 역시 내용이 뒤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바른 진술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까요? 고구마 육묘 재배. 씨고구마는 열매 아니죠? 그래서 이 씨고구마 자체는 종자라해서 그 자체 씨고구마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비닐 냉상 육묘법은 양열제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하고 냉상이니까 양열제를 넣으면 안 되겠죠. 오히려 단열제를 넣어야 되는 것이죠. 냉상이니까 재료를 넣어가지고 발열시키면 안 돼요. 냉상이니까. 싹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일조량을 충분하게. 싹은 아무래도 일조량이 많으면은 좀 짧고 단단하게 자라다 보니까 원하는 것보다는 싹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라기 전까지는 조금 일조량이 부족해도 되지만 오히려 싹이 자란 이후에는 일조량을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은화 과정을 통해 고구마 싹을 튼튼하게, 그러니까 순화나 또는 같은 말로 경화자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화를 다른 말로 순화라고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한 분이 경화를 하면 다 알 거니까 이게 모종을 기르는데 좀 적응이 잘 되도록 해주는 과정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순화라는 말을 바꿔서 써준 건데요.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감자의 품종이 아닌 거. 이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쉬운 문제죠. 그래서 감자는 보통의 남작, 신남작, 대지 또는 근데 미가 들어간 것은 거의 이게 수미가 있어요. 수미는 감자이지만 미를 써요. 대부분의 고구마가 미를 씁니다. 그렇죠. 거의 홍미, 율미, 신천미, 신건미, 신율미 쓰고요. 감자는 남작이나 신남작, 조풍, 신조풍, 대서, 대지 이걸 쓰거든요. 근데 수미라는 품종이 감자로서는 독특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감자의 품종이 아닌 것이니까 홍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남작, 대지는 당연히 감자이고 미가 들어가는 건 감자냐 고구마 중에 수미가 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명으로 수미칩 그러면은 감자칩을 의미하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아마 이론 시간에도 그렇게 사례를 들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들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18번 피. 피는 종근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한 개여서 종근이 한 개고 근개의 발달이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간 착각을 일으키죠. 한 개가 되겠고요. 원산지는 멕시코, 이것은 동남아, 인도. P는 동남아예요. 또는 인도 지방. 재배종의 원형이 물피나 돌피. 재배종이에요. 원형이니까 키나 이삭이 당연히 재배종보다는 작겠죠. 원형은 좀 작거나 그런 거니까 맞는 거고요. 다른 화분과 작물처럼 당질이 주성분이고 단백질은 쌀보다 낮으나 지방주스 아닙니다. 단백질도 더 높고 지방도 더 풍부해요. 그러니까 당질이 주성분이긴 하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이 쌀보다 더 우수해요. P가. 그래서 4번도 틀린 진술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19번 벼의 수량 증대 방안. 한 이삭의 영화수, 꽃수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단간 수준형,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수수형은 이삭이 많은 거니까, 수중형은 무게를 늘리는 거니까 가능하죠. 이삭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수수형, 이삭의 형태니까 선택하고 밀식하면 더 이삭수가 많겠죠. 무효 분열의 발생을 억제하고 유효 분열 발생은 지연되지 않도록. 당연하지. 이것은 뭐 명백하게 재배에서 당연한 얘기고요. 일수 영화수가 증가하면 등수률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등수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화수를 줄이는 이 상대적인 개념이죠. 영화수를 증가시키면 등수률이 떨어지고 등수률을 높이려면 영화수를 줄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수량 증대 방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역시 이 문제도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콩의 종실, 종자죠. 종실인데요. 자, 꼬투리에 접착했던 부분을 재라고 하죠. 배꼽. 그래서 배꼽의 형태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배와 배유인데 콩은 무배유 종자예요. 즉 배유가 없는 거예요. 배는 그대로 유근, 배축, 유화. 그렇죠? 종피색은 여러 가지, 단색도 있고 혼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콩은 무배유 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배유 종자는 양분을 배유에 저장하는데 콩은 무배유니까 이렇게 안 되고요. 어떠합니까? 자엽. 다시 말해서 떡잎. 콩은 떡잎에다가 영양분을 저장한다. 이것은 이런 시간에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게 한 2문제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중이나 하로 분리되어 있는 문제는 다 맞췄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여러분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예년, 즉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예년의 식용 작물에 비해서는 좀 쉬워졌다. 자, 그러면 뭐냐면 총핍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 벼에서는 좀 문제가 증가했어요. 문제 수가 증가했단 말이죠. 그런데 재배 일반에서는 좀 줄었어요. 문제 수가. 문항 수가 좀 줄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재배 일반이 더 쉽냐, 개별 작물이 쉽냐라고 했을 때에 대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선호도는 있겠지만 어쨌든 재배 일반이 좀 줄었고 벼에 대한 문항 수가 좀 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이나 그 다음에 육종 이런 쪽의 문제가 아마 재배학적 넘어갔을 거예요. 재배학적 넘어가다 보니까 유전이나 육종이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난이도는 낮았다, 좀 쉬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국가직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이랬었는데 지방직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물론 지금 표의 문항수가 늘었고 제1반이 줄었고 유전이나 육종이 없어졌다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지금 국가직은 조금 문제가 전환되는 시점이냐라고 본다면은 뭐 지방직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지방직은 또 국가직하고는 다른 시험 기관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 지방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루틴을 지금까지 했던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국가직을 봤으니까 국가직에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보충하고 또 추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직에서도 합격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시험이라는 것은 또 한 번 더 본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니까 지방이 또 철저히 준비해서 그 지방을 잘 대비해서 둘 중에 두 개가 되면 좋겠지만 어느 하나라도 합격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무원의 꿈을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